네, 최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사건 가운데 이 불법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만났던 전 남자친구에게요. 성폭행을 당하고 또 맨발로 도망쳐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 이면에는 불법 촬영 범죄가 있었던 건데요. 이 시간에 뵙는 분이죠.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이셨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방금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워낙 예. 사건이 좀 그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먼저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네. 이게 23일 날이죠. 네네. 엊그제 23일 날 강서경찰서 관내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네. 23살 된 그 동갑내기 연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성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상대 남성 주모 씨입니다. 네네. 그 사람이 불법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동영상을 촬영한 거를 그 빌미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그 연인한테 원치 않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 남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늘. 네. 그래서 이제 이달 초에 경찰에 아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서 신고를 좀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마 경찰이 거기에서 폭행 부분은 그 인정이 된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성폭행과 네. 불법 동영상 관련돼서는 증거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고민하다가 이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면 그 동영상을 돌려주겠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 어. 동영상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찾아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었군요. 예, 네. 찾아가 가지고 그 당일날 저녁과 그 다음날 새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폭행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길로 한눈 파는 사이에 뛰쳐나와 가지고 맨발로 네네. 길거리에 서 있는 그 시동 켜진 차량 앞에서 네네. 거의 빌다시피 해가지고 사회에 동승을 한 겁니다. 네. 겨우 차 안에 이제 찾다고 예.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남성을 현장에 01시 40분에 가서 체포를 했어요. 네, 네. 체포를 해가지고 온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예. 결국은 불법 촬영물로 계속 협박을 했고 그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찾아갔고 그러자 또 성폭행까지 일어난 예.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결국은 이 피해 여성은 너무나 불안하고 억울하고 이러니까 이 경찰 수사 당국에 찾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 강간 뭐 증거 없으니까 네가 찾아와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경찰 측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저도 뭐 32년 동안 일선에서 이 경찰관으로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네. 민사 사건은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은 경찰관이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여성이 가가지고 성폭행 부분, 불법 촬영 동영상 부분, 폭행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당장에 뭐 이 성폭행이라든지 불법 동영상은 증거가 없다 손 치더라도 네네. 폭행은 현저하잖아요. 그렇죠. 긴급 체포한 이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방향도 충분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증거가 미비하다고 돌려보낸 거는 이거는 경찰이 그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일반인들 시선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증거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그동안 예, 불법 예. 촬영물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범죄자들은 이 촬영물을 그냥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계속 협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네. 거의가 아마 이제 그 연인 간의 어떤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사실은 그 애초부터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하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네네네.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찍어놨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협박이라든지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원치 않건 원하건 간에 뭐 네네. 그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죠. 그런 의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 여성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또 죽기 살기로 도망쳐 나온 이런 사건들인데 소위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지만 그냥 명백한 그냥 폭력이고 폭행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먼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네. 폭력입니다. 네, 네. 데이트 폭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인 간의 가까운 사이에서 우연치 않게 일어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법적 용어도 아니에요. 네네. 써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걸 제가 그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신고 건수가요. 네. 이 뭐 일단은 데이트 폭력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데이트 폭력이 2017년도에는 14,000여 건, 18년도에는 18,000여 건, 네. 2019년도에는 2만 건 가까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증가하네요. 이게 상당히 한 2,000, 3,000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신고는. 네. 그런데 이제 이 처리한 건수는 확실히 그거보다 뭐 1, 2천 건씩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 건수에 비해서 형사 입건한 처리 건수가 적다는 거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거는 네. 아니고요. 신고가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 그게 법리 오인이라든지 네네. 오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형사 입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만 좌우지간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역설적으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네. 예. 적극적으로 예전엔 좀 숨기던 것들을 거의가 숨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무서우니까. 당장 뭐 이렇게 주변에 이 불법 촬영문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고. 예,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지속해서 끌려당기고 네, 네. 끌려당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그 요구에 응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 촬영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러니까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네.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게 요즘에는 경찰이 신원 공개되는 것도 많이 보장해주고 있고요. 네, 네.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절대 끌려당겨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까 저희들이 또 설명드린 대로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경찰서에 갔는데 예, 예. 경찰이 돌려보냈으니까 이런 어떤 그 좌절감 때문에 더더욱 못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일단 신고를 하라. 예, 라고 그렇습니다. 조언을 주시는 거군요. 1091번님, 위원님이 현역에 계실 때도 불법 촬영 범죄가 이렇게 많았나요? 요즘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뭐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사건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이제 뭐 아날로그 형태로 그냥 카메라로 찍기도 해가지고 네네. 하는 현상은 있었는데 네. 특히나 이제 휴대폰이 발달되면서 그렇죠. 이 범죄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불법 촬영 등등 뭐 성폭력, 모든 폭력을 다 가한 남성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네. 그 성폭행 사건, 이른바 강간이죠. 네네. 이거는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예,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본인의 그 동의 없이 찍은 경우에. 그래서 뭐 그거 이외에도 협박이라든지 폭행, 뭐 상해, 강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거는 그 성폭행 강간죄 297조. 네. 그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거 제대로 법 적용만 한다면 이런 범죄 저지른 사람들 한동안 햇빛 못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 지금 법 규정은 항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형이 그렇게 선고되는 비율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종류의 유형들. 예. 실제 보시기에 또 여전히 미흡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이 재판까지 넘어가는 과정도 힘들고 예. 가더라도 선고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눈높이에선 좀 낮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네. 적용 법조 형량을 보면 형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네네.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적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 국민 수명 60명 60세에다 맞춘 형량이에요. 그렇군요. 상향 조정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정해진 그 신법들에 의해서 보면 형량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합의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재판관들이 좀 형량이 반대하게 좀- 처분하는 네네. 게 있는데 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합의 네. 늘 합의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여성들이 당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본인 의사에 의한 합의가 몇 건이나 될까? 네. 이게 보복이 두려워서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가? 네네.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되고요. 허수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반성한다고 얘기하는데 재판관한테 반성하면 반성인가요?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는 오직하면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반성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법관이 차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합의, 반성 이런 부분 성범죄라든지 이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 보복이 우려돼서 합의해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그렇죠. 네네. 네. 합의해달라고 계속 종용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또 그렇죠. 합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이 아동 학대 사건 저희들 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네, 예, 나눴습니다만 최근에 큰 충격을 준 여행 가방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방치해서 숨지게 만들었던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천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처벌된 관한 특례법으로 이제 이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가지고 보냈어요. 네네.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학대 행위가 나왔죠. 뭐 이를테면 아이를 가방 속에 넣어놓고 가방 위에 올라가서 발로 굴렀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네. 그 가방이 벌어진 틈 사이로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을 그렇지 않아도 가방 속에 공기가 희박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불어넣었다든지 이런 것 등등은 검찰이 볼 때는 미필적인 아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면 5년 이상 무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하면 사형이 하나 더 붙습니다. 5년 이상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상징적으로라도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상당히 처벌은 강해지겠죠. 네. 이게 혐의를 사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도 내용들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데 또 하나 판결이 있었죠. 어제 나온 판결인데요. 예, 예. 11살 된 딸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공책을 찢어서 입속에 구겨 넣고 때린 예, 예. 등등의 혐의로 엄마가 재판을 받았는데 딸이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그런 판결도 나왔더라고요. 예, 설명을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이 11살 된 딸인데 어머니죠. 39살 먹은 어머니가 작년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아이가 좀 늦은 귀가 집에 늦게 오고 숙제를 잘못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네. 그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11살 딸이 이 법원에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탄원서를 받고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집행유예를 줬는데요. 네. 혼자 양육을 하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나친 교육열이 작용한 것 같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딸이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물론 뭐 40시간 그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일단 위원님 보시기에 재판부가 근거로 들었던 우울감, 예, 두 번째 지나친 교육열 좀 설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좀 어렵습니까? 뭐 답변을 재판부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재반 서류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담긴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참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이 피해 당사자인 지금 딸이 예, 예. 탄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그 피해자들이 탄원을 하면 특히 아이들 예. 다 받아들여지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게 네. 진정한 본인 의사가 작용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쓴 것이냐. 네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아동인 경우는 그렇죠. 네. 전문가가 좀 장시간 관찰이 필요해요. 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는요. 당장에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가 구속돼 버리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그렇죠. 절박감이 작용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도 결국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그 보호관찰관이 필요한 겁니다. 보호관찰관. 예. 그 보통 부모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경우 이렇게 재판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탄원하면서 다시 이제 풀려나면 예. 아이와 부모를 분리 조치를 안 하나요? 그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분리 조치를 합니다.
해요. 일정 처음에는. 기간 네. 분리 조치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모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다시 집으로 복귀시키거든요. 네네. 그 복귀시킬 때 이제 그 법에서 이 붙는 게 네. 전담 보호관찰관입니다. 전담 예. 보호관찰관. 예. 전담 보호관찰관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담 보호관찰관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아마 7월 달부터는 그 일반 보호관찰관이 하던 업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거예요. 네네. 아동이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때 네. 또 이 그 보호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일반 보호관찰관이 이 붙어가지고 케어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 7월 달부터는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네. 이 전담보호관찰관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이 투입돼 가지고 피대상자의 어떤 자발적인 태도 전환을 유도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좀 더 일반 보호관찰관보다는 이 전담 보호관찰관들이 전문적이죠. 네. 그러니까 의식을 좀 바꿔주는데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으면 아무래도 여태까지 했던 일반 보호관찰관보다는 네. 좀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관찰관들이 활동 시작하면은 어쨌든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데 예. 이게 인력이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일선에 지금 그 뭐 각 보호관찰관들 그 숫자를 따져 보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럴 턱없이. 것 같습니다. 뭐 네.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인원은 늘려야 된다고 해요. 네. 예산이 여기저기 다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예산 정말 확보가 예, 돼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189번님 문자 주셨어요. 어제도 8살, 9살 형제를 발가벗긴 채 산에 두고 와서 형제가 발에 피를 흘리면서 내려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부모의 변이 훈육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학대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네. 예. 이거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민법 915조예요. 부모의 징계권. 네네네. 자녀에 대한 징계권. 사실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그 굉장히 변호사들이 항상 근거법규로 들이대는 게 민법 915조예요. 네. 부모의 그 어떤 체벌권, 징계권. 네. 그런데 이게 이 체벌과 훈육의 차이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 징계권을 삭제 내지는 개정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에서 그 깜깜한 밤에 산에다 아이들을 그 맨발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훈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납득이 누가 안 봐도 가죠. 납득이 안 네. 가는 거죠. 그건 학대입니다, 명백히. 네. 예. 지금 위원님 그 오실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아동학대 근절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고쳐야 네. 되는 부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있으시면 네. 이거는 뭐 너무 굉장히 어려운 공허한 질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사회적 감수성의 문제인데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 네네. 이거는 이제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는 아이들은 그 개인이 가정이 기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나 사회가 다 같이 기른다는 인식이 필요할 때예요. 아이 하나 기르는데 온 마을이 다 동원된다 하는 네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도 그래서 있죠. 네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네. 네, 강력한 처벌. 명백히 지금 현재까지는 솜방망이 처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 체계하고 이 공교육 체계가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딱 골라내서 처벌할 사람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아이 딸린 재혼 가정 그 부모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각각 아이가 딸린 그 사람들끼리 네네. 결혼하잖아요. 반드시 부모 교육과 그 합쳐지는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국가나 저 지자체에서 어.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네, 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네, 2919번님 전담 보호 관찰 제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9191번님 형사님 오늘도 네 진한 형사님 네 오늘도 정확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